요즘 정말 놀라운 금융 상품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는 제도인데 2024년 1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이 제도 덕분에 많은 가정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3세 정미경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 되신 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2억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왔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국세청에서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무려 4천만 원을 내라는 통지였습니다. 보험금에도 이런 세금이 있다니 정말 몰랐어요. 정미경 할머니의 당황스러운 반응이었죠. 많은 분들이 사망보험금은 세금과 무관하다고 착각하고 계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를 보면 매년 이런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수만 명에 이르고 있어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4억 원을 넘어서면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정미경 할머니는 미리 신탁을 알아보고 계셨어요.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설정해서 10년간 매년 2,500만 원씩 나누어 받기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은 크게 줄었고 분할 지급 기간 중 남은 보험금이 안전하게 운용되면서 최종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까지 얻으셨어요. 저는 25년간 금융업계에서 일해온 공인회계사 이정숙입니다. 실제로 제 가족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들어서 정부에서 상속세 관련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총 10억 원인 공제액을 18억 원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거죠. 일괄 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서 확정은 아니에요. 정치적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고 여야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복잡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2026년부터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에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활용법입니다. 정미경 할머니 경우를 다시 보면 신탁을 통해 분할 지급받는 동안 남은 금액이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어요. 연 3% 내외의 수익률로 최종 지급액이 2억 7천만 원 정도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더불어 관리의 편의성도 놀라워요. 매년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입금되니까 따로 투자나 관리를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손녀 교육비로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큰 돈을 한 번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없고 최근 급증하는 금융사기나 잘못된 투자 권유에 노출될 위험도 완전히 차단됐어요. 신탁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투명성입니다. 신탁관리인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어서 가족 간 분쟁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재혼 가정이나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는 이런 투명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누가 언제 얼마를 받는지 모든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니 나중에 다툴 일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주요 금융기관들에서 이런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어요. 신탁 설정 수수료는 보험금의 약 2% 수준이고 연간 운용 보수는 0.2% 내외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뒤에서 더 중요한 세금 함정들과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신탁이 필요한 걸까요? 55세 강민수 씨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15년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온 직장인이었어요. 얼마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8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처음에 안도했어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후 세무서에서 온 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속세로 2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셔서 받은 보험금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강민수 씨 부인의 절규에 가까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냉혹했어요. 보험료를 누가 실제로 납부했느냐가
핵심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보험료 납부 주체 때문입니다. 강민수 씨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분류된 거죠. 많은 분들이 사망보험금은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계산 방식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 보험금 총액에서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비율만큼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만약 총 보험료 3천만 원을 모두 본인이 냈다면 8천만 원 전체가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 금액이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져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현행 제도에서는 기본공제 10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총 상속재산이 13억 원이라면 3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에요. 더 복잡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72세 윤석진 씨는 25년간 납부한 보험료 4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본인이, 나머지 1천만 원은 부인이 납부했어요. 이런 경우 1억 원 보험금 중에서 75%인 7,500만 원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세세한 디테일까지 추적하는 무서운 조직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이 통과되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첫째,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 7월 말 정부의 세법 개편안 발표에는 상속세법 개정 내용이 아예 빠져 있었어요.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 언제 어떻게 바뀔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61세 박철호 씨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분은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서 약 2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계세요. 여기에 1억 원짜리 사망보험금까지 더해지면 새로운 공제액 18억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편안이 통과되어도 여전히 상당한 세금 부담이 남게 되죠. 더욱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개편안이 지연되거나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설령 통과된다 해도 2026년 1월 시행 예정이니 아직도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박철호 씨는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미리 대비책을 세우셨습니다. 1억 원 보험금을 신탁으로 설정해서 15년간 분할 지급받기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개편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신탁 설정 비용은 보험금의 2% 정도이고 연간 관리 비용은 0.2% 수준입니다. 이 정도 비용으로 세금 최적화와 안전한 자산 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분할 지급 기간 중 남은 보험금이 주요 금융기관에서 안전하게 운용되면서 연 3% 내외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받는 총액이 처음 보험금보다 훨씬 많아지는 거죠. 1억 원이 15년 후에는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속세보다 더 예상치 못한 함정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증여세라는 무시무시한 세금 지뢰밭 말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는 정말 상상도 못한 세금 쓰나미를 맞을 수 있거든요. 보험금을 받고 석 달 뒤 세무서에서 증여세 납부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그 순간의 절망감을 상상이나 하실 수 있나요? 52세 김희정 씨가 실제로 겪은 악몽 같은 경험입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1억 2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었어요. 보험계약자는 남편이었지만 수익자는 김희정 씨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석 달 후 국세청에서 청천벽력 같은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셔서 받은 보험금인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김희정 씨의 당황스러운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법 규정은 냉혹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수익자가 보험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신고 기한이 정확히 3개월이라는 점이에요. 이 기한을 놓치면 무려 2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김희정 씨는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 신고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2,800만 원을 내야 했어요. 기한을 조금 놓쳐서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총 3,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받은 또 다른 충격이었죠.
이런 증여세 함정에 걸리는 분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간 보험 계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보험 설계사들도 이런 세금 문제까지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거든요. 계약할 때는 보험료와 보장 내용만 설명하고 정작 중요한 세금 문제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반면에 미리 준비한 분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비슷한 조건의 두 가정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67세 조명희 씨 가정입니다. 9천만 원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각종 세금과 부대 비용으로 2,200만 원이 나갔어요. 급하게 세금을 마련하느라 기존 적금까지 해약해야 했습니다. 결국 받은 돈은 6,800만 원에 불과했죠. 두 번째는 같은 동네에 사는 윤보라 씨인데 이분은 미리 신탁을 설정해 두셨어요. 같은 9천만 원이지만 12년간 매년 750만 원씩 받기로 계약을 맺어두신 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금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운용 수익까지 더해져서 최종 수령액이 1억 1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조명희 씨보다 무려 4,300만 원을 더 받게 된 겁니다. 관리 부담도 없고 매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니까 생활 계획도 훨씬 세우기 쉬워졌습니다. 윤보라 씨는 매년 받는 750만 원으로 손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매년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입금되니까 큰돈 관리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졌어요. 윤보라 씨의 만족스러운 후기였습니다. 특히 신탁의 투명성도 큰 장점이에요. 모든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가족 간 분쟁 가능성도 원천 차단됩니다. 재혼 가정이나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는 이런 투명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누가 언제 얼마를 받는지가 모두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나중에 다툴 일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여러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신탁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요. 기관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 곳을 비교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신탁 설정 수수료는 보험금의 약 2% 수준이고 연간 운용 보수는 0.2% 내외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신탁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속 재산이 새로운 공제액 18억 원 범위 내에서 여유가 있다면 굳이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신탁을 선택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가는 게 나을까요? 이 판단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특히 가족 구성원의 특성이나 자산 관리 능력에 따라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판단 기준들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과연 신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단순하게 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 중요한 판단을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상속재산 총액이에요. 새로운 공제액 18억 원 범위를 넉넉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굳이 복잡한 신탁까지 설정할 필요가 없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15억 원을 넘는 시대에서는 보험금까지 더해지면 금세 과세 구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은 가족 구성원의 특수성입니다. 73세 조영숙 할머니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해 2억 원 보험금을 2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지급되도록 신탁을 설정하셨어요. 큰 돈을 한 번에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체계적 관리가 생명줄과 같거든요. 아들이 혼자서는 큰 돈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매월 정해진 금액만 받는 게 훨씬 안전해요. 조영숙 할머니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미성년자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신탁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세 번째는 투자 경험과 자산관리 역량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험금을 받은 후 금융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투자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시니어 세대를 노리는 금융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탁은 가장 확실한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금 당장 현재 보험계약서를 꺼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지금까지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부했는지 통장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요. 이 기초 정보만 있어도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대략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전문 상담입니다. 주요 금융기관에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 상담을 받아보세요. 신탁 설정 가능 여부, 수수료 구조, 분할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모든 내용을 3가지 핵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속세. 개편안은 분명 희소식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미리 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부했는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반드시 정확히 파악하세요. 셋째,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 최적화와 안전한 자산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신탁 수수료가 부담스럽지 않나요? 초기 설정 수수료 2%와 연간 운용보수 0.2%를 고려해도 장기적으로는 운용 수익과 세금 절약 효과가 훨씬 크니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중도의 마음이 바뀌면 해지할 수 있나요? 신탁 계약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해지 가능하지만 사망 후에는 원칙적으로 해지가 어려우니 충분한 상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험이 다 신탁 대상이 되나요? 3천만 원 이상의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만 가능하고 재해나 질병 특약으로 나오는 보험금은 제외됩니다. 또한 보험계약 대출이 있으면 신탁 설정이 불가능하니 미리 상환하셔야 해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참고 자료를 추천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안내서는 기본적인 세법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신탁 상품 가이드북도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은 현재 보험계약 점검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 보험료 납부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우리 가정의 예상 상속재산이 새로운 공제액 범위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소중한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보험관리 노하우나 상속 준비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특히 이런 중요한 정보는 혼자만 알기 아까우니까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여러 가정의 경제적 안전을 지킬 수 있거든요. 상속세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금 부담에 떨지 마시고 가족을 위한 현명하고 안전한 자산 관리에 집중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